더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기획의 방향 좀 보면 아까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성공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상품으로 기획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분석이 일단 돼야 되겠죠. 시장이 분석이 되고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세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시장에서 뭐 파는 게 뭐 초등학생부터 그, 대학생 아니면 60세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60세까지 다 팔 수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뭐 세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타겟 고객층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아빠가 세분화해서 했듯이 누구에게 팔 건가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즌에 적합한가? 이 계절에 적합한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기가 있죠, 항상. 쉽게 얘기하면 팥빙수는 여름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팥죽은 겨울에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시즌 마케팅을 잘 하신 분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런 얘기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붕어빵을 파시는 분인데, 이분이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작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붕어빵은 주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여름에, 그러니까 좀, 봄에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판매를 안 하는데, 사장님은, 따뜻해져가지고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굶어야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 사는 기간 동안 다른 아이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사이에 물론 휴식도 취하고 그때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휴식도 취하고 또 내년 시즌에 어떻게 팔 건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분이. 평소에 장사도 잘하지만 또 판매 전략도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쉬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계절을 다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우리 전통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시장 조사라든가 생산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서 하고 우리가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 맞춰서 가격을 경쟁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고 정이 있고 그래서 시장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타 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반영되어 있는가. 물론 전통시장에서 무슨 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최신 패턴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의 신속성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맛에 맞춰야 되는 건지 가격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 하나는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죠. 내가 어디다 방점을 대야 되는지 우리 가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 팔 것인가 시기에는 적절한가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제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을 기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 니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고객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기획의 방향은 이거란 얘기죠. 다시 말씀드린 시장 분석과 소비자 니즈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소구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약간은 이제 전통시장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이제 판매 방식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는 게 되게 많죠. 보통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상표가 좌우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게 중요하죠. 준비가 되고 그 상품에 적합하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될지 나는 가격에 방점을 두겠다. 나는 신속 배달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것들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죠. 판매 포인트를 어디로 할 건가 정말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가인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건지 브랜드를 할 건지 우리 시장에 어떤 역점 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만약 기획한다면 전략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을 한 3개 정도 어디에서 할 건가 촬영 장소라든가 우리가 장소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아니면 대행사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래처 어디 할 건지 우리하고 맞는 업체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격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에 팔 건지 당사 기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가 산출하고 시장에 맞는 적정 가격을 경쟁자하고도 맞는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할 건가 시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별 프로모션 운영안을 세워서 계획적인 소구를 사용한다. 아까 말한 우리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 가격인지 아니면 품질인지 신속 정확한 건지 신선함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게 되고 이건 그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출 목표에 맞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팔 건지를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을 좀 더 깊이 좀 보면 전통시장에서 우리 그 라이브 커머스하고 소구를 만드는 가장 그 전략을 좀 더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구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6가지 정도 보는데 이제 그 규모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점포로 볼 수도 있는데 6가지 중에 하나는 보편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 파이를 키우는 거죠. 특징은 다른 브랜드들이 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해당하는 그런 소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소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에 좋은 거는 유산균이고 발효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가 잘 돼서 파이를 키워서 우리 시장으로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수요를 자극하거나 개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리 시장 내에서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도입하는 경우나 독점 기업 아니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효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소구들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점 전략이죠. 선점 전략은 뭐냐면 제품에 이렇게 제품의 아주 본원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브랜드라든가 우리 시장에 앞서서 소구를 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치 같은 거, 만두에서 김치 같은 거 발효과학이다. 우리는 다들 김치는 똑같은데 신선함 유지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발효과학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것들이죠. 이용 상황은 제품의 물리적인 차별화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 이런 우리만의 그거를 계속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덜 되거나 제품이 이제 다 비슷한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선점 전략. 세 번째는 뭐냐면 USP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제품이 물리적 특징이나 편익이 차별성을 요구하는 소구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빙그레, 캡슐 요구르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제품이 물리적 특성이 차별점을 찾아내서 하는 거고 제품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게 탁월한 경우 우리가 굉장히 아까 앞에서는 선점 전략에서는 별로 차별화가 없었는데 우리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USP 전략을 씁니다. 기술수준이 높고
제품이 아주 좋은 경우 이런 걸 써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제품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장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USP 전략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를 이용해서 제품이 우월한 것, 또 특징을 소구하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입는 티셔츠. 그러면, 와, 저거는 대통령이 입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네.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CEO. 그러니까, 체험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동차 대형 세단이 많긴 한데, 체험에는 그냥 CEO들이 타는 차다. 그 포지션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우리 나만의 우리 전통시장 아니면 우리 가게만의 그런 소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용 상황으로는 물리적 차별화가 힘든 경우에 이런 거 하는 거죠. 술이라든가 똑같은 옷,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럼 생선가게라든가 이것도 똑같죠. 같은 상점에서 가져오는데 같은 도매점에서 떼오는데도 우리 거가 차별화됐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면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는 동조 전략이죠. 동조 전략입니다. 특징으로는 심리적 유사성에 자극해서 소비자 및 생활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주로 이제 음료수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음용 상황이나 이용자를 이용한 포지셔닝 전략이죠. 포지셔닝 전략은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스 광고라든지 말보로 광고라든지 버지니아 광고라든지 주스 광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주스 팔 수 있잖아요. 주스는 똑같은 유통시장에서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지셔닝 전략을 쓰게 되면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용 상호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경우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서 많이 하죠. 전통시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소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특성보다는 소비자 경험에 구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사실은 나는 내가 쓰던 것만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동조 전략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전략이 있죠. 감성 전략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충격이나 전위적 초현실적인 내용들을 하는 소구 형태. 그래서 베네통 가구 같은 경우 있죠. 약간 자극적이죠. 이것도 충격적, 자극적. 아까 제가 이제 후토스라든가 앞에서 소개한 것들 있죠. 이건들 있다. 담배 광고는 아니죠. 디마케팅이네, 그죠? 반대. 담배 피지 마. 담배를 팔면서 그 안에 담배를 피지 마라는 소구가 들어있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사진들을 이렇게 실어놓죠. 그래서 담배 판매를 제가 그렇게 넣어서 하라는 이제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올려놓는 거죠. 담배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익 광고 넣어서 하는 거죠. 여기 사례에 제가 보면 베네통 광고로 신부와 수녀가 키스하는 장면 넣어서 이런 자극을 줘서 감성 전략에서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용 상호는 광고를 통해서 놀랍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에서 그 광고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광고 하나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어떤 가게라는 거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우리 가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미지가 저기 뭐죠? 포항제철 같은 데서 포항제철은 아주 딱딱하고 쇠만 다루기 때문에 부드러운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대의 광고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첫째 보편 전략은 나 개인 점포보다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시장 전체. 그다음 선점 전략은 본원적인 기능을 주로 광고하고 싶고 하는 소구를 만들 때 아까 딤체라든가 발효가 똑같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화끈하게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에 쓴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USB 전략은 이건 반대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선점 전략과 반대로
구체적인 특징이 뭐 하여튼 제공하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USP 전략을 쓴다.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기능이 탁월할 경우 아주 탁월할 경우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 전략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차이는 안 나지만 뭐 어떤 유명인을 비교해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입는 칫솔 광고 그런 게 있었죠. 치과 의사가 보증하는 뭐 칫솔 뭐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있죠. 품질은 똑같은데 누가 보증해서 좋아 보이는 뭐 그런 것들 브랜드 이미지 전략 이런 거죠. 술이라든가 내가 볼 땐 저는 사실 그 입이 이렇게 그 아주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구분을 잘 못해요. 어느 소주가 좋으냐 어느 맥주가 좋으냐 못하는데 그걸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을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또 틀릴 수도 있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다가 매입해서 사는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같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여러 군데서 팔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전통시장 가보면 똑같은 과일을 따오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뭐 사례이긴 한데 어떤 가게에서는 그 과일을 가져올 때 반드시 과일의 그 사과를 따올 때 사과 개짝에 사과 박스에 반드시 과일 이파리를 몇 개씩 넣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파란 잎사귀를 그 빨간 그 사과 위에다 올려놨을 때 더 싱싱하게 보이도록 눈에 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꽃을 팔 때도 물을 뿌려서 꽃이 싱싱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빨간 과일이 있을 때는 밑에다가 파란 포장지를 깔아서 돋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전략이죠. 우리가 그런 소구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그 실제 그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하려니까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동조 전략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유사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봉하면 뭐예요? 무슨 주스가 생각나고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조금 라떼 같아요, 그죠? 하지만 유사성을 심리적인 유사성을 자극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하고 구매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지셔닝 전략이고요. 감성 전략, 시각적으로 어떤 뭐 약간 충격,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극을 통해서 우리 가게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신부와 수녀가 키스하는 장면 아니면 그 담배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서 그 보통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전통시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다른 뭐 유사한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하고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진을 배선 보시고요. 방송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뭐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아니면 뭐그 현장에서 할 수 있죠. 뭐 그 라이브 커머스가 그런 거니까요. 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가게의 점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현장에 상품 배치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야 되는 거죠. 첫째는 준비가 철저히 그림에도 놓았듯이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니터링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바로는 못하지만 모니터링 계속하고 응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뭐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 방송 중에 이렇게 콜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주문량을 잘 적어놨다가 방송 후에 또 대처할 수 있는 참고 데이터를 쓰고 할 수 있는 방송을 해보니까 처음에 한 10분 동안 굉장히 폭주하더라. 그럼 그 대비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방송하다 보니까 계속 안 나오다가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그게 노하우죠,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한 14년 동안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통계는 안 나오지만 그때 메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포인트에서 판매가 되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영업으로 연결되는지 그거를 잘 기록해놔야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방송 진행 도중에 계속 좋은 데이터를 기록했다가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상은 스마트한 시장이잖아요. 지식 기반 시장이고. 나는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무슨 지식 기반을 합니까?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식 기반 사회고 스마트한 시장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10개를 팔았다면 내일 12개를 팔 수 있는 게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일 충분히 꼭 하시고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받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이런 사람만 지식 기반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구 개발의 기대 효과에 대해 좀 했습니다. 아까 좀 복수보는 차원에서 보면 전통시장에서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분석해서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째는 뭐예요?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핵가족화,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회 인식, 코로나 상황.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저 같이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조카도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거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죠. 계속 혁신은 아니지만 인적으로 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가 지금 유명한 CEO를 제가 갖다 캡처해놓긴 했는데 아이디어 개발. 세 번째는 뭐예요? 기존 업체와 차별화. 항상 지금 여기 보면 보면 빨간 과일과 초록색 과일을 띄워놓긴 했는데 나는 항상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는 방법이죠. 새로운 재화 개발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영업 전략, 경쟁 우회 전략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전통시장 매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통시장 영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고객 확보하는 것이 이런 통해서 소구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고객 창출의 고정고객 창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소구의 개발이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라이브를 통해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 저도 적응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